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기 지도부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여야 대표 간의 회담 성사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회담 제의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고요. 이 대표도 실무 협의 지시를 했다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대표 회담이 급물살을 타고 있군요. 네, 4월 총선 뒤 넉 달여 만에 다시 양당 수장으로 만나게 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실제 회담을 열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양측 모두 빨리 만나자는 의지를 오늘 확인했습니다. 한 대표는 조금 전 아침 회의에서 이 대표의 여야 대표 회담 제안을 환영한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회담을 위한 실무 협의 단계를 밟겠다며 회담 성사 가능성을 높였는데요. 양당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하신 대표 회담의 제의도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가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 여러 민생 과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해서 지금 대표 비서실장에게 실무 협의를 지시해 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만나서 민생 문제 또 전국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논의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대표 간의 회담은 협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여야 간의 신경전은 여전히 팽팽한 상황이죠. 네, 여야가 민생 협치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모습이지만 신경전은 여전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 신임 최고위원들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며 낯뜨거운 명비어천가를 부른 후보들이 당선됐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 한마디에 김민석 후보가 경선 1위로 올라서더니 명파리를 잘라내야 한다던 정봉주 후보는 선거 초반 돌풍에도 낙선했다며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을 보여주는 무대였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 여당의 일본 관련 역사관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배려해야 될 건 대일본 제국 천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라고 비판한 건데요. 이는 최근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을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여러 가지 논란의 현안들이 있지만 특히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지금 여야 간의 셈법이 복잡하죠. 네, 최상병 특검법, 특히 한동훈 대표가 띄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이 화두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어제 이재명 대표도 제3자 추천 특검안도 논의할 수 있다며 여지를 두는 듯 실상은 특검 압박에 나섰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연루설이 제기된 제보 공작 의혹까지 제3자 추천 특검 대상에 포함하자고 맞불을 놓으며 다시 공을 민주당으로 넘긴 상황입니다. 여야는 오늘 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의 입장은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건지, 여전히 특검 추천을 민주당이 해야 한다는 건지 등 명확히 하라며 진정성을 보이라고도 꼬집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제3자 특검안을 수용하고 정쟁 국회를 민생 국회로 돌려놓을 진정성이 있다면 이미 제출된 위헌적인 특검안을 철회하고 더 이상의 특검법 발의와 탄핵 청문회를 중단하겠다는 선언부터 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제3자 특검법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당대표 당선 뒤에 발을 빼는 거냐고 비꼬았습니다. 여당의 특검법 발의 시한까지 못 박았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대표 선거 때는 제3자 추천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가 당선된 뒤에는 발 빼더니 다시 추가 조건을 덧붙이면서 갈팡질팡하는 태도가 안쓰럽습니다. 26일까지는 한동훈 표 특검안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야가 최상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각종 탄핵안과 또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 원법, 방송사법 등 다른 쟁점 사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오늘 새벽에 발생한 9호 태풍 종다리가 점차 북상해서 내일 밤 사이에는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열대야는 29일 연속 이어졌는데요. 태풍이 올라와도 더위는 당분간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태풍 종다리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군요. 네, 내일 밤사이 북상하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걸로 보입니다. 9호 태풍 종다리는 오늘 새벽 3시쯤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약 36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는데요. 앞서 일본 동쪽 해상으로 북상했던 5호부터 8호 태풍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한반도 서쪽 해상을 향합니다. 태풍은 내일 오후 늦게 제주도 서귀포 서쪽 해상을 지날 걸로 보이고 이후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전남 서해안을 지나 충남 서해안 부근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새벽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태풍의 앞자리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모레까지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남부지방에도 많게는 80mm, 중부에도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이 근접하는 내일 밤 사이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내일부터는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기간으로 제주 해안과 남해안,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의 세력이 강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가 직접 영향권에 드는 만큼 강한 비바람 피해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태풍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 더위는 조금 누그러지는 건가요? 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일시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몰고 오는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로 인해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밤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이 26.4도를 기록하며 29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지난달 21일부터 한 달가량 열대야가 이어지며 가장 긴 열대야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한낮 폭염도 기승입니다. 오늘도 서울과 대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고 강릉과 광주, 부산 34도 등 전국에서 33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더 높을 걸로 보여 한낮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어지럼증이 생기면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지금까지 2,7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양식장에서는 150만 마리가 넘는 어류가 폐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차정은입니다. 네, 더위가 너무 오래 이어지다 보니까 건강에 적신호 켜진 분들이 많은데요. 온열 질환자도 많이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닷새 연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올여름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총 2,741명, 사망자는 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인 2,419명보다 322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 17일 하루에만 35명이 더 발생했는데 17일 저녁 경기 하남에서 진행된 야간 마라톤 참가자들도 포함됐습니다. 농가와 어가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된 폐사 가축은 모두 90만여 마리입니다. 가금류는 84만 8천 마리, 돼지는 5만 2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양식장에서도 넙치 등 어류 150만 2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당분간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저녁 7시부터 중앙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폭염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높여 폭염에 대응 중입니다. 지금까지 YTN 차정은입니다. 무더위 속에 오늘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오늘 최대 전력 수요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93.7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시간대 공급 예비력은 9.5기가와트, 예비율은 10.1%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 씨 측이
두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 씨 사건 이후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김오중 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일부 팬들의 항의 전화와 문자가 빗발치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홍민기입니다. 네, 우선 김오중 씨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가수 김오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요. 김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재판에서 김 씨에 대한 검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들이받은 피해 택시기사와도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보통 피고인은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는데 김 씨 측은 지난달 첫 재판에선 아직 기록을 다 보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로 미뤘습니다. 반면 검찰은 김 씨와 소속사 대표, 본부장 등 3명을 공동정범으로 공소 사실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신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뺑소니 뒤에도 술을 또 마셔 사고 당시에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채 기소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10분여 만에 끝났는데 재판부는 증거 기록이 방대하다며 다음 달 30일 한 번 더 재판을 열고 재판 절차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오는 10월까지 구속이 연장된 상태라 법정 출석 모습이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법정 앞에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김 씨의 팬들이 모여 길게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추가 음주 등을 막는 일명 김오중 방지법이 발의됐다고 하는데 일부 팬들이 반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충북 청주와 부산 등에서 음주운전 의심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망치는 사례가 잇따랐는데요. 인터넷에도 김 씨 사건을 이유로 음주운전을 해도 도망만 잘 가면 된다. 측정기를 불기 전에 술을 사 마셔라 하는 인식도 크게 퍼졌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이른바 김오중 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됐는데요.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 일부러 술을 먹는 경우 기존 음주 측정 거부죄와 같이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입니다. 그런데 김 씨의 일부 팬들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낙선운동과 탄핵을 하겠다며 항의 전화나 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의도 의원회관이나 지역 사무실에도 이런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도 법안에 특정인 이름을 붙이는 건 지나치다며 통과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연예인에 대한 왜곡된 팬심이 모방범죄 방지라는 법안 취지를 무시한 채 입법기관을 부당하게 압박한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카페로 돌진해 11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며 운전미숙을 인정했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어제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서 후진을 하려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주차하던 중에 후진 기어로 변경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전진 기어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 10분쯤 경기도 용인시 고기동에서 테슬라를 주행하다 카페로 돌진해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급속 과충전 등에 취약한 전기차 화재의 경우 10번 중에 3번꼴로 주차장에서 불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차종별 화재 현황을 보면 화재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건 경유차로 차량 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인천 청라동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자동차들. 까만 재를 뒤집어 쓴 채 혈골만 가까스로 남았습니다. 지난 1일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서 자동차 800여 대가 피해를 입고 아파트 전기와 물까지 끊기는 대형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전기차가 주차장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은 건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지난 5년간 화재 현황을 보면 전기차 화재 157건 가운데 주차장에서 불이 난 건 56건을 차지했습니다. 비율로 치면 36%로 전기차 화재 10번 가운데 3번 넘게 주차장에서 발생한 셈입니다. 전기차의 경우 급속 충전이나 과충전을 할 경우 배터리가 훼손돼 불이 나기 쉬운 구조입니다. 주차장에서 충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불이 나는 비율도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운전자들이 가능한 한 완속 충전기를 이용하고 전체 충전 비율을 낮춤으로써 화재 전체를 예방할 수 있는. 다만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자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실제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 대비 화재 발생률을 계산해보면
전기차는 0.013% 수준입니다. 하이브리드와 휘발유의 화재 비율보단 높지만 0.015%를 기록한 경유보단 낮은 수준입니다. 경유의 경우 차량 노후와 영양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차량 화재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확산하는 만큼 전기차 충전 방식과 더불어 노후와 차량 점검 등 종합 진단을 통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지하주차장 화재로 전기차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이번에는 충전 중이던 청소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어제 낮 11시 56분쯤 전북 김제시 공덕면에 있는 선박제조 공장 야외에서 2톤 규모의 청소선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 청소선은 화재 당시 충전 중이었고 24분 만에 진화됐는데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부산행 경부선 KTX 열차가 탈선하면서 밤새 승객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서울역과 부산역은 4시간이 넘게 지연된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들어차면서 찜통더위 속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부산역 대합실 맨바닥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찜통 더위 속에 연신 부채질을 해대고 갈 곳 잃은 승객들은 역사 밖까지 늘어섰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8분쯤 경부선 부산행 KTX 열차가 궤도를 이탈하며 멈춰섰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하행선 열차가 잇따라 지연되면서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안내가 지금 굉장히 늦고 여기저기 길바닥 찾아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덥다 보니까 사람들 좀 지치고 있고. 서울역도 한때 승차권을 바꾸거나 일정을 문의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들은 내일 걱정이 앞섰고 아침에 아르바이트 근무를 가야 돼가지고 그게 지금 걱정이 돼서 미리 연락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도착을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가족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가슴을 졸였습니다. 우리 딸을 기다리는데 지금 1시간 이상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많이 걱정이 되죠. 전화 통화는 하고 있는데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 사고로 밤사이 전국 KTX와 SRT 등 열차 150여 대의 운행이 최대 4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밤샘 복구 작업으로 12시간 만에 열차 운행은 정상화됐지만 정확한 안내 없이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승객들은 밤새 무더위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동대구역에서 경주역으로 달리던 KTX 산천 열차가 궤도를 이탈한 지 하루 만에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새벽 공지문을 통해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KTX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휴전 협상 타결을 압박하기 위해 또 중동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상호 비방을 이어가고 있어 이번 주에 재개될 휴전 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지는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땅을 흔드는 폭발음과 함께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희뿌연 먼지를 뒤집어 쓴 어린이는 어른 품에 안긴 채 고통스럽게 울부짖습니다. 가정집이 공습을 받아 어머니와 자녀 6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자 전쟁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중재국들의 노력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이스라엘의 공습은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장 세력만 표적으로 삼는다며 민간인 희생은 주거 지역의 병력과 무기를 숨긴 하마스 탓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더 나아가 휴전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마스와 정치 지도자 신와르를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אני רוצה להדגיש, אנחנו מקיימים משא ומתן ולא מתן ומתן. יש דברים שאנחנו יכולים להיות גמישים לגביהם, ויש דברים שאנחנו לא יכולים להיות גמישים לגביהם, ואנחנו מתעקשים עליהם. אנחנו יודעים היטב להבדיל בין השניים.
이처럼 완강한 네타냐후 총리를 설득하기 위해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다시 이스라엘을 찾았습니다. 가자 전쟁 발발 이후 벌써 9번째 중동 방문인데 이스라엘 고위급 인사들을 만난 뒤엔 이집트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미국 행정부 당국자는 협상이 변곡점에 있다며 블링컨 장관이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모든 당사자에게 강조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카타르 회담에 참석하지 않은 하마스는 네타냐후 총리가 합의를 방해했다며 재차 비난해 이번 주 이집트에서 재개될 회담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공식 후보로 지명하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박빙의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현직 대통령 등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이 민주당 후보 대관식에 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를 돌며 맞불 유세에 나섭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카고로 향하기 전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를 찾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러닝메이트인 팀 월즈 주지사 부부와 합류해 버스로 곳곳을 누비며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해리스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다는 결과를 받아들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은 해리스가 트럼프와의 양자 대결에서 4%포인트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고 CBS 여론조사도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을 각각 51%와 48%로 전망했습니다. And we will win. And we will win. God willing. 이에 대해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전현직 대통령이 총출동하는 전당대회에서 대관식을 치르며 한 차례 더 기세를 올릴 전망입니다. 첫날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둘째 날엔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지지연설에 나서고 셋째 날과 마지막 날 팀 월즈 주지사와 해리스 부통령이 각각 후보 수락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비욘세의 깜짝 공연 가능성, 테일러 스위프트의 참석 여부도 관심거리입니다. 트럼프 측도 민주당 전당대회에 맞춰 경합주를 돌며 맞불 유세에 나섭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벤스 상원 의원이 23일까지 유세를 통해 해리스 부통령의 위험할 정도로 진보적이며 실패한 기록을 부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ow we are going to defeat a communist known as Kamala Harris. She's a communist. Most radical left person ever to run for office.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를 시작으로 20일 미시간주, 21일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 공세에 나설 계획인데 유권자들의 흔들리는 표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후임을 뽑을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가 이르면 다음 달 27일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직 유력한 후보가 없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 주요 정치인과 강요들의 도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혼전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폭락하는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한 기시다 총리는 지난 14일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연임을 포기했습니다. 自民党が変わることを示す最も分かりやすい最初の一歩は私が身を引くことであります。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다음 달 27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가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포스트 기시다를 노리는 각 축전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2021년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패했던 고노다로 디지털상은 방위상 역임 등 자신의 다양한 경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今の日本が抱えている大きな課題をこれまで担当してまいりました。いつかこの経験を生かせる日が来れば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다카이치 사나이 경제안보 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등도 출마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현재까지 출마가 거론되는 정치인은 10여 명 정도입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서려면 국회의원 추천인 20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후보가 난립할수록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유력한 후보가 눈에 띄지 않아 초반 판세는 혼전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다음 달 22일부터 임기 마지막으로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한미 군당국이 오늘부터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합 군사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열흘 동안 진행되는 올해 UFS 연습은 지난해보다 한미연합 야외기동 훈련이 크게 늘었습니다. 야외기동 훈련은 모두 48회로 지난해 대비 10회 늘었고 여단급 훈련은 4회에서 17회로 4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한미연합 훈련을 빌미 삼아서 또다시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 수위가 한층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경 기자입니다. 북한은 한미 당국이 진행해온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 매번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한미 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리거나 대남 비난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 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이가 다름 아닌 윤석열 그 위인이다. 이번 훈련에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전략 자산이 투입되는 데다 야외 기동 훈련 횟수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정부 차원의 별도 연습까지 진행되는 만큼 북한은 이전보다 더 강하게 반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최근 대규모 수해로 인한 민심 위반 우려를 밖으로 돌리기 위해 대남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거란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북한 핵에 대해서 단순히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주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만든다라는 그 훈련을 이번 8월 달에 포함돼서 훈련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북한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반발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 도발 양상이 한층 심화할 거란 전망도 적잖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7차 핵실험 강행으로 바이든 정권에 부담을 주는 동시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트럼프가 되면 북한의 핵을 용인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런 ICBM 발사라든가 7차 핵실험을 통해서 한동안 잠잠해졌던 북한 도발이 조만간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즉각, 강력히, 끝까지라는 이른바 즉강 끝 원칙에 따라 북한 도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짜뉴스 유포와 사이버 공격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전쟁 양상이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 형태로 달라졌다며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은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올해
올해 북한의 홍수 피해 상황이 심각한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재민을 돌보는 모습을 부각하면서 애민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예년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수해 복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인데요.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수해 현장을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20여일 동안의 일정을 보면 9일을 썼다 그러는데 이거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거죠? 네,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과거에 뭐 검독이라든지 황해도라든지 이런 데는 잠깐 다녀오는 것으로 끝냈는데 이번에는 그 현장에 가서 장기간 머무르고 또 뭐 거기서 당정치국 비상 확대회도 열고 이런 거 보면 이게 북한의 규모에서 크기도 하지만은 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뭔가 이것을 애민 정치에 잘 활용하는 그런 그 느낌이 듭니다. 예,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지금 뭐 저희가 날짜별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20일 동안 9일의 행보가 수해 행보였고요. 재난 대응에 있어서 내가 직접 나선다 이런 이미지를 부각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재민 어린이들을 또 만나서 스킨십을 강화하면서 애민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식탁을 마주한 어린이들의 귀여운 모습을 환한 미소 속에 바라보시며 어서 많이 들라고 정담아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이 맛있는가?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는가고 물으시는 원수님께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꼽아가며 저저마다 아뢰이는 아이들의 모습은 친아버지 앞에서 오리광을 부리는 응석바지들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네, 수해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만난 김정은 위원장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저런 이제 보도들이 현지에서 상당히 많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 아이들하고 직접 스킨십도 하고 뭐 뽀뽀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뽀뽀 진짜 하는 모습에다가 또 어린이들이 음식을 집어주니까 그걸 덥석덥석 이제 3번인가 받아 먹고 과거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 위원장 있을 때 누가 주는 걸 현장에서 받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럼 그 이례적인 장면입니까?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뭔가 그 북한 주민들이 저 장면을 보고는 조금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 화면은 지금 평양 4.25 요관에 데려간 신의주에서 데려간 주민들과 어린이들을 만나서 식사하는 장면인데 뭐 도시 어린이들이라는 게 한눈에 알리지 않습니까? 북한의 지방 어린이들은 저렇게까지 표정과 피부색이나 이런 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다릅니까?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고 있는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도시의 아이들. 예, 신의주시에서 데려간 13,000명 중에 그 어린이들인데 아무래도 신의주라는 국경도시에서 자라다 보니까 피부도 좀 괜찮고 얼굴도 괜찮고 그렇지 실제 북한의 뭐 농촌이나 산간벽지 어린이들은 저보다 더 피골이 상접하고 불쌍합니다. 뭐 여러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애민 이미지를 부각하려다가 저 영상을 보고 아이들이 좀 마른 편이다, 너무 마른 거 아닌가, 그것만 부각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마른 것 같고 불쌍해 보이지만 저희들이 북한 전체 2,500만 인구를 놓고 볼 때는 비교적은 좀 괜찮은 어린이들이 화면에 나온 거지. 뭐 또 북한 당국 역시 애민 정치를 부각하는데 너무 그 시골에 불쌍한 어린이들 갖다 찍어 놓으면 이게 그림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교적 북한에서도 괜찮은 어린이들이 카메라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는 것을 직접 받아 먹는 모습 자체가 전에는 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격이 없는 모습을 연출한다는 거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역시 김정은 위원장은 좀 다르다. 김일성과도 다르고 김정일 위원장과도 다르다. 저렇게 친절하게 최고 통치권자가 그 철없는 애들이 주는 걸 덥석덥석 받아 먹는 걸 보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인민들과 이렇게 간격을 두지 않고 격의 없이 대화하는 애민 지도자다. 이런 걸 아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아주 돋보입니다.
지금 저 아이들이 평양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해 피해 입은 아이들이. 근데 북한 아이들 입장에서는 평양에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양에 출입하려면 사전에 이제 여행증과 출입증이 있어야 되고. 평양에 가는 게 예, 여행증이 가는 게 있어야 말이에요. 돼요? 예, 돈이 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평양에 출입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김정은 최고 통치자가 있으니까 아무나 출입을 안 시키는 예. 거죠. 신변, 경호, 뭐 호의 이런 걸 명부로 내세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수재가 나서 참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걸 열차에 실어가지고 그 평양 이 경의선 아니겠습니까? 경의선이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가고 거기서 또 의주까지 가고 이게 피해 지역까지 열차가 다니다 보니까 좀 손쉽게 태워서 평양에 데려다가 사이어 요관이라는 큰 그 군인들이 숙소입니다. 사이어 여관이요? 예, 한 5층짜리 요관인데 거기다 숙소를 정하고 재우고 거기다 또 교실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북한 정권은 이번 수재를 뭔가 잘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사이오 여관 그리고 열병 훈련 기지에 그 수해민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전에도 뭐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곰독에 그 대홍수가 나서 주택이 싹 무너졌을 때 뭐 주택 복구라든지 또 황해도 같은 경우는 농토 복구라든지 이런 데 이제 복구에 주로 초점을 맞췄는데 이번엔 뭐 복구한다는 얘기는 전혀 들리지 않고 일단 13,000명, 신의주시 한 30만 명 인구 중에서 13,000명이면 비교적 많은 인원 아니겠습니까? 이걸 평양에 데려다가 저렇게 극진히 대접해주고 그걸 조선중앙 텔레비전으로 자꾸 비치니까 다른 건 안 비치고 자꾸 비치니까 북한 주민들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 인민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거 아주 극대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미지 정치는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만큼 북한의 민심이 내부가 지금 심상치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예, 그것도 아마 정확한 지적인 것이 데려가지 않고 그 현장에서 어떻게 복구하고 뭐 텐트까지 잔뜩 쳤으니까 보살필 수 있는데 파격적으로 평양에 데려갔다. 이것은 신의주 시민들이라는 게 우리가 신의주 학생의교에서도 나타나듯이 아주 반골 기질이 강한 게 그 신의주 도시 사람들의 전통적인 가치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신의주가 통째로 물에 잠기니까 얼마나 불만이 높겠습니까? 또 이 사람들은 중국이 가깝다 보니까 뭔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많은 외부 정보를 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적하신 뭔가 이 사람들이 불만이 이렇게 무섭게 자꾸 머리를 드니까 평양에 데려다가 이렇게 잘 보살핌으로써 불만도 잠재우고 김정은 위원장의 애민 정치도 내세우고 아마 일거양득을 노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고위급 탈북도 잇따르고 탈북 동향도 좀 심상치 않다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된 걸까요? 맞습니다. 지금 뭐 2.19 참사라든지 고위층이 탈북에 왔고 또 이번에 이제 압록강 일대 뭐 자강도 양강도까지도 대홍수로 철저 많이 다 쓸려 내려가고 또 지뢰가 다 또 내려갔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탈북의 기회가 마련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탈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가 아마 이런 논의들이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있다 보니까 김정은이 저런 제스처를 쓰는 것 같습니다.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이 수재민 앞에서 연설을 했었는데 그 연설 도중에 나온 표현들도 좀 화제가 됐더라고요. 보여주실까요? 일단 북한에서 남한식 표현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텔레비존을 TV라고 하고 동지인민을 주민이라고 하고 노인을 어르신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저거 북한에서 안 쓰는 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거 분명히 지적하신 용어들은 평양 문화호 보호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반 주민이 저런 말을 쓰면 그 평양 문화 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텔레비전을 TV라고 말하고 북한에서는 또 어르신들을 되게 늙은이 이게 늙은이 우리말로는 표준어가 아닌 것 같지만 북한에서는 보통 늙은이를 표준말로 존대어로 씁니다.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그걸 보여주면 막 깔깔 웃는데 왜 저 사람이 늙은이라 그러냐 면전에서 그건 거기서는 존대해서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주민, 인민이라는 말 하듯이 주민
그다음엔 또 늙은이 대신 어르신 이런 걸 쓰고 자기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고 자기 남한 말 다 쓰면서 예. 인민들은 쓰지 말라. 그러니까 예. 인민들이 지금 북한 인민들이 아닌 게 아니라 이게 문화적 충격도 받고 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고 본인도 모르게 나온 걸까요? 예, 아마 예. 연설문이 있었는지 예.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즉흥 연설도 가끔 하니까 그 열차에서 만드는 이 스테이지에서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준비가 잘 안 돼서 그랬는지 이렇게 갑자기 자기가 평소에 예. 쓰던 우리 대한민국 표준어들을 써서 아마 북한 사람들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예, 본인은 좀 아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미지 정치에 좋은 수해 현장 방문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도 딸 김주혜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다른 정치 행사에는 이제 후계자가 같이 등장하지만 저건 일종의 이제 재난 현장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피해를 받은 피해 군중이 있는데 가뜩이나 그 사람들은 지금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속으로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뭐 열 몇 살 난 딸내미를 데리고 나와서 왔다 갔다 하면 또 옷도 아주 이쁜 옷만 입혀서 데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북한 주민들이 볼 때 아 우리는 지금 피해가 나서 지금 텐트에서 지금 밥도 굶고 있는데 저 사람 좀 뭐 하는 거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데리고 왔다고 봅니다. 아, 일부러 안 일부러 데리고 간 것 같다. 네. 김주혜 이제 뭐 후계자 수업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후계 구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폭군 이미지 완화 용도다. 일종의 좀 김정은 이미지를 위해서 활용하는 거지 후계 구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딸 조민 내세우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도 분석을 했던데 이런 시각에도 좀 동의를 하십니까? 네, 어느 정도 뭐 동의하고 또 나름대로 그런 정치적 의도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YTN에 나와서도 말씀드렸듯이 김주혜를 향해서 향도들은 딱 두 사람입니다. 김정은과 김주혜. 예. 그 외에 무슨 이솔준이 뭐 김여정이는 향도라는 말을 감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문 쪽 주장은 후계자가 됐고 그것은 또 이제 김정은의 아주 건강이 그만큼 안 좋다. 최근 뭐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김정은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분석까지 들려오는 걸 보면은 뭐 후계자가 필요하긴 필요하죠. 국정원에서도 얼마 전에 내놓은 분석이 기존의 약제로는 듣지 않을 정도로 김정은 건강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국정원 분석도 있었는데 본인의 건강이 좀 악화되기 때문에 어린 딸이지만 계속 내세운다. 뭐 이렇게도 맥락을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예. 국정원의 발표 자료 이제 말씀하셨지만 약을 바꿨다. 그 약을 바꾼 건 어느 쪽에서 들어오던 약이 먹히질 않거나 그쪽에서 약이 잘리기 때문에 다른 데서 약을 받았다. 이런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어쨌든 새 약을 찾는다는 건 김정은이 건강이 그만큼 악화됐다는 거고 약을 공급하던 측에서 그 약을 잘랐다는 이런 의미지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외모로 봐도 김정은의 건강은 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주관적인 평가니까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분석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주혜를 얼마만큼 등장시키느냐 이 부분도 좀 유심히 앞으로 좀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행사장에 나올 때 김여정 부부장 의전에 그야말로 총 컨트롤 타워인데 깍듯이 비교적 그 자기 조카를 그렇게 깍듯이 안내를 하고 의전을 했다는 자체가 이미 김주혜의 지위는 상당히 높은 데까지 올라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끝으로 이것도 간략하게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에 8.15 통일 독트린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북한이 뭐 가타부타 얘기가 없거든요. 좀 의도적인 침묵일까요? 네, 아마 의도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두 개 국가론을 주장하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뭔가 좀 어그레시브한 공격적인 통일론을 제시하니까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당황망조하죠. 그것도 통일론이도 자유, 인권, 민주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북한의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드는 것이 결국 통일이다. 이런 아주 거시적인 그 닥트린을 내놨기 때문에 북한 정권으로서는 여기에 뭐 왈가왈부할 명분도 없고 괜히 거기에 맞받아치다가 오히려 더 수세에 빠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평양 당국이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요. 이런 침묵이 계속되면 어쨌든 뭐 얘기가 오고 가고 해야 대화 협의체도 좀 신설되고 이런 좀 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일이라고 보세요? 네, 이번에 대통령께서 대화 협의체를 제안한 것도 참 잘한 일입니다. 뭔가 강온 전략을 구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분간 북한 정권이 절대로 대화에도 또는 다른 어떤 협상에도 협력에도 나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두 개 국가론을 제시했고 또 전선에서 뭐 방벽도 쌓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그렇게 물리적인 행동을 하면서 뭐 대화하겠다 이런 건 논리 모순이기 때문에 북한 인민들을 통제하는데 별로 먹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리라고 봅니다. 북한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대야와 폭염 어느 하나 양보가 없습니다. 밤사이 서울은 29일째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연일 열대야 지속 일수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한낮이 된 지금은 폭염이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4도까지 올랐는데요. 특히 오늘은 볕이 무척 강해서 이렇게 그늘이 아니라면 정말 뜨겁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인 3시까지는 되도록 야외 활동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서울에는 20일째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치솟는 기온에 이미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른 곳이 많은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서울과 대전, 대구는 35도, 광주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폭염 속에 곳곳으로 소나기 구름도 발달하겠습니다. 밤까지 강원과 충남, 남부 곳곳으로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3시쯤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약 360km 부근 해상에서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은 다소 빠르게 북상해 내일 오후에는 제주도 서귀포 부근까지 최근접하겠고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전남 서해안을 지나 충남 서해안까지 북상하며 점차 열대 저압부로 약화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새벽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태풍 앞자리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모레까지 100mm가 넘는 폭우가,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많게는 80mm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태풍이 근접하는 내일 밤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돼 강한 비바람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10에서 50mm의 비가 가끔 내리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후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태풍과 저기압이 몰고 오는 덥고 습한 공기 탓에 이번 주에도 무더위는 누그러지지 못할 전망입니다. 내일부터는 달의 인력이 강해지는 기간이라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질 텐데요. 특히 높은 물결도 밀려들기 때문에 제주 해안과 남해안, 서해안에서는 침수 피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이번 태풍이 강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가 직접 영향권에 드는 만큼 비바람 피해 없도록 사전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누적 온열 질환자가 2,700명을 넘겼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계를 보면 주말 경기 하남에서 진행이 된 야간 마라톤 참가자를 포함해 지난 17일 기준 온열 질환자 35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올여름 누적 온열 질환자는 2,741명, 사망자는 24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2명이 늘었습니다. 농가에선 닭과 오리 등 가금류 84만 8천 마리, 돼지 5만 2천 마리가, 양식장은 넙치 등 어류 150만 2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파출소에 주차된 순찰 차량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숨진 여성은 발견 36시간 전인 전날 새벽 혼자 순찰차에 탄 것으로 보이는데요. 순찰차 탑승 경위와 사망 원인 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부검을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기자입니다.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토요일인 17일 오후 2시쯤. 장소는 다름 아닌 파출소 앞에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이었습니다. 당시 A씨 가출 신고가 접수된 상황. A씨 소재 파악을 위해 출동하던 경찰이 순찰차 뒷좌석에서 여성을 발견한 겁니다. 신고는 가축 변사자의 부친이 하셨고요. 어떻게 해서 고위기길을 오게 된지는 이제 망자가 사망하셨기 때문에 그 경위까지는 이제 확인 안 되고. CCTV 확인 결과 A씨는 전날 새벽 2시쯤 차량에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순찰차 문은 잠겨 있지 않은 상태. 무려 36시간 동안 30도가 넘는 땡볕에 차량 내부에 있었던 겁니다. 확인된 것은 일단 들어간 것과 발견된 시간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들어갈 수는 있어도 안에서 나올 수는 없는 상태인 거죠, 뒷문은. A씨에게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횡성 금은방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44살 B씨가 망치로 유리창과 진열대를 깨고 금은방을 턴 건 새벽 3시 20분쯤. 순식간에 귀금속 2억 원어치를 털었는데 범행 후 B씨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며 20km 이상 떨어진 원주까지 도주했습니다. 횡성 원주 거리가 뭐 그렇게 가까운 거리지만 또 막상 걷기는 또 먼 거리거든요. 한 20km 이상 되니까 나름대로 뭐 안 걸리려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경찰은 사건 접수 2시간 반 만에 B씨를 체포했으며 훔친 귀금속은 모두 회수한 상태입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60대 건설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그제 오전 9시 40분쯤 60대 노동자 A씨가 인천 송도동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발견되기 전날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두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숙였지만 일부 극성 팬들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첫 재판에서 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던 가수 김호중 씨. 한 달여 만에 열린 2차 공판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 등에게 공동정범 관계를 규정한 형법 30조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를 대신해 매니저가 자수하고 소속사 대표가 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이 각각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세 사람이 함께 모의하고 실행한 만큼 범죄 행위를 직접 실행한 정범으로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 씨 자백으로 재판은 10분 만에 끝났지만 서초동은 김 씨를 응원하려는 팬들로 오전 내내 붐볐습니다. 재판 1시간 전부터 법정 앞에 줄지어 섰던 팬들은 정작 취재진 앞에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어차피 좋게 안 써주실 거니까 됐습니다. 우리 김 씨 사고 이후 모방 범죄가 잇따르면서 음주 측정 직전 술을 마시는 술탁이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방지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도 국회에서 추진 중입니다. 이에 반발한 일부 열성 팬들은 법안을 낸 의원실에 문자나 전화 폭탄을 퍼붓거나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 법안에 특정인 이름을 붙이는 건 지나치다는 등의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김 씨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은 현재 진행형인 건데 형사재판 1심은 다음 달 30일 종결 절차를 밟은 뒤 이르면 10월쯤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경찰이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몰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 BTS 멤버 슈가의 소환조사 일정이 이번 주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팀에서 슈가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슈가 측이 야간 조사를 요청해도 응하지 않을 거라며 주말에 조사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슈가가 경찰서 포토라인에 서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다른 피의자 소환 절차와 같은 기준에 따라 할 계획이라며 일부러 포토라인을 만들어 서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명 래퍼 산이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그제 래퍼 산이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이는 지난달 28일 밤 8시 반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에서 행인을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산이는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상대방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튜버 쯔양을 공갈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최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강요, 공갈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최 씨는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유튜버 구제혁에게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2달이 넘게 병원에 갇혔던 여성은 법원에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한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양육 문제 등으로 다투던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한 지 일주일쯤 지났던 그날 밤 갑자기 사설 응급 구조사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30대 주부 A씨를 정신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남자 2명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갑자기 들어와서 저보고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고.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법적 보호자들이 동의한 보호 입원이라는 응급구조사들의 말에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강제로 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한테 왜 부르시냐고요? 어디로 가시냐고요? 지금 여기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 입원은 2명 이상의 법적 보호자가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보호 입원을 신청한 건 A씨 남편과 시어머니. 병원 진료 기록에는 환각, 망상, 흥분, 우울증 등 각종 증상으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입원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정신질환을 앓은 적도 없었고 육아휴직 전까지 멀쩡히 10년 넘게 한 직장을 다녔습니다. 판단하죠. 말도 안 되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적도 없고 13년 가까이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하지만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병원에 갇혀 진정제 등 향정신성 약을 먹으며 2달 넘게 보내야 했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가운데 간신히 연락이 닿은 지인을 통해 법원에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한 끝에 어렵게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TV에서만 보고 뭐 7, 80년대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만 들었지 지금 같은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 못했죠. A씨는 남편과 시댁 식구, 병원 관계자들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취재진은 여러 차례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경기를 관람하고 나오던 여성을 납치하려 한 40대 남성이 도주 8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 반쯤 납치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인천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밤 9시 반쯤 서울 잠실야구장 주차장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당시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등교 중이던 여자 중학생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고 한 남자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오늘 살인미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군은 오늘 아침 8시 20분쯤 경기 안산시 본호동에 있는 중학교 근처에서 등교하던 여중생을 둔기로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군이 피해 여학생을 스토킹해오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4일에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 접수가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교육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토, 일요일을 제외한 12일 동안 접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서 접수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장애가 있거나 군 복무 중 해외 거주자 등 시도 교육감의 인정을 받는 경우 직계가족이 대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의 한 렌터카 주차장에서 차량 200대가 타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전기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무록상 주차장에서 시뻘건 불꽃과 함께 검은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빼곡하게 주차된 차량들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오후 6시쯤 포르투갈 리스본 움베르투 델가도 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한 렌터카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5시간 가까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인화성 물질과 강풍 탓에 차량 200대 이상이 모두 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시작돼 다른 차량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주차장 꼭대기층에서 불이 시작돼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도 전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산업지구로 인근 주택가로는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항 쪽으로 검은 연기가 계속 퍼지면서 항공편이 여러 편 지연되는 등 공항 운영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현지 당국은 주차장 2개 층 가운데 2층 차량들만 불에 탔다며 불에 타지 않은 차량 중에서도 열 손상을 입은 차량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네, 어둑한 밤 대관람차가 빠르게 회전을 하고 있고 그 일부에 불이 붙어서 빨갛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불길이 아래로 이 불씨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서 이 회전하던 대관람차는 멈췄지만 이 불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축제를 즐기던 시민들이 대관람차 아래에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토요일 저녁 독일 동부 라이프치히 지역에서 열린 음악축제 도중에 대관람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대관람차 안에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고로 4명이 화상을 입고 1명이 추락해서 다쳤습니다. 또 18명이 연기를 흡입해 헬리콥터와 소방대원들이 부상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네, 산 곳곳이 시뻘겋게 달궈져 있죠. 자세히 보면 용암 같은 불길들이 이렇게 산을 뒤덮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마데이라 섬에서 발생한 산불이 닷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센 불길이 전선에 닿으면서 이렇게 번쩍거리는 위험한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불로 주민 16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네, 산이 하늘을 향해서 성을 내는 듯한 마치 CG 같은 이 장면 보이시죠?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의 시벨루치 화산이 캄차카반도 앞바다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폭발해 화산재 기둥이 무려 8km 높이까지 치솟았다고 러시아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화산재의 기둥이 해수면 위로 8km까지 솟아올랐다며 시벨루치 화산에서 용암도 분출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화산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벨루치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크게 불어난 급류에 자동차들이 속수무책 쓸려 내려갑니다. 지난 주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오스트리아 알프스 지역을 강타하면서 일부 지역이 보시는 것처럼 물에 잠겼는데요. 특히 오스트리아 서부 장크트 안톤 스키 리조트에서는 흙탕물 급류가 주차돼 있던 자동차들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아주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배우 김민희 씨가 홍상수 감독의 영화 수유천으로 로카르노 영화제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불리자 연인인 홍 감독과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는데요. 이어진 수상 소감에서 김민희 씨는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어준 홍상수 감독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렇게 아름다운 영화 만들어주신 홍상수 감독님, 저는 당신의 영화를 너무 사랑합니다. 네, 함께 작업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네, 소감 이후 자리로 돌아온 김민희 씨는 홍 감독에게 트로피를 건네고 또 웃으면서 이렇게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처음 호흡을 맞춘 뒤 9년째 연인 관계를 이어오면서 작품 활동도 함께 하고 있죠. 이번 영화에서 김민희 씨는 제작실장을 맡아서 제작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갈수록 은행 점포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일상이 되면서 점포가 문을 닫거나 통합됐는데요. 디지털 금융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자주 찾는 은행이 사라지면서 금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문을 닫은 은행입니다. 폐점을 알리는 안내문이 입구에 붙어 있습니다. 걸어서 800m 떨어진 인근 지점과 통합된 건데 고령층에는 먼 거리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더 어렵죠. 잔돈 같은 거 바꾸기도 하고 여기서 쉽게 했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없어가지고 저까지 지금 걸어 다니고 있어요. 다시 새로운 통장을 만들려고 그러죠. 요 가까운 데로. 금융 업무를 보기 위해 은행을 찾은 시민은 빈 점포만 살피고 발을 돌립니다. 앱과 온라인 등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디지털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금융 약자들은 불편하기만 합니다. 흔히 보이시피싱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때에 따라서는 핸드폰을 못 믿을 불안할 때도 있죠. 이렇게 폐점되는지를 모르고 평상시와 똑같이 한 줄 알고 왔는데 좀 당황했네. 비대면 거래가 확산하면서 점포를 찾는 고객 수와 함께 은행 점포도 줄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은행 점포는 5,710개로 파악됐습니다. 지점과 출장소를 모두 포함한 건데 5년 전과 비교해 약 15%, 988곳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영업점을 찾아 거래하는 고령층은 여전히 많다 보니 일부 점포는 운영을 유지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점포를 은행 정책상 이제 축소를 하더라도 이런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런 점포들은 조금 없애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금융 약자들이 금융을 이용하는데 좀 어려움을 좀 덜하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경영 효율과 수익성 악화에 통폐합하는 은행은 늘고 있지만 금융 약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은행권 공동점포 운영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오세르입니다. 내수 부진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인 나홀로 사장님이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572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 2천 명 줄었습니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달 427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 명 급감하면서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은 영세 자영업자가 소비 부진과 인건비, 고금리 등으로 폐업으로 몰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오늘부터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과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와 해피머니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받습니다. 소비자원은 현장 접수는 하지 않고 오는 27일까지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을 받습니다. 상품권의 경우 티몬 캐시와 위메프 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이 모두 신청 대상이고 무상으로 적립받은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됩니다. 또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메프 사태로 사용할 수 없는 무용 지물이 됐기 때문에 구매처와 관계없이 조정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6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 이런 상승은 7월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8% 오르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실거래가 지수는 해당 월에 거래된 주택가격과 직전 거래의 실거래가를 비교하는 건데 지난해 2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 3구가 있는 서울 동남권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오름폭이 가장 컸고 서남권이 그 뒤를 잇는 등 서울 전역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직전 가격보다 비싼 금액에 팔리는 상승 거래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000건을 훌쩍 넘기며 2020년 12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았고 7월 거래량은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6월 거래량을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7월에도 이 같은 실거래가 지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8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역시 2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고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며 내놓은 이른바 88 대책이 불붙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대책들이 당장의 준공이나 입주나 이런 실질적인 공급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최근 들어서 가장 가격 상승세가 높은 지역들의 집값 상승을 진정시키기에는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H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건설된 민간의 미분양 주택을 준공 이후에 매입하기로 하면서 민간 부문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이 높아져서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KB국민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3.9%로 표본 개편이 있었던 2022년 11월 이후 20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금리 인상 이후에 역전세난이 일어나면서 지난해 4월 50.8%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우량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높아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 올 들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값이 1.75% 상승한 데 비해서 전셋값은 3.1% 올라 매매보다 전셋값 상승폭이 컸고 KB 통계 기준으로는 전셋값의 오름폭 차이가 더 컸습니다. 가계빚 오름세가 꺾이질 않자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또 인상하고 나섰습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일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조치는 이번이 벌써 5번째입니다. 하나은행도 오는 22일부터 주택 관련 대출 감면 금리를 최대 0.6%포인트 축소합니다. 주력 상품인 하나원큐 주택담보대출은 0.6%포인트, 하나원큐 전세대출 0.2%포인트, 주담대와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0.1%포인트씩 감면 금리를 줄입니다. 이 밖에 신한은행도 오는 21일부터 대출 금리를 올립니다. 폭염과 올림픽이라는 악재를 모두 이기고 프로야구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규 시즌의 80%만 치렀는데 이미 최다 관중 신기록을 돌파했고요. 1,000만 관중 돌파도 가능한 추세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1, 2위 맞대결이 벌어진 서울 잠실구장. 무더위도 잊은 만원 관중이 순간마다 뜨거운 응원을 쏟아냅니다. 프로야구 최다 관중 신기록이 작성된 야구장 풍경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올 시즌 관중 수는 840만 7천여 명. 전체 일정의 80% 정도만 소화했는데도 지난 2017년 840만 600여 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토요일은 10개 구장 평균 18,000명이 넘게 야구장을 찾았고 평일을 포함해도 경기마다 평균 14,000명이 넘는 관중들이 입장했습니다. 가을 야구까지 150경기 정도 남은 점을 고려하면 불가능하게 여겨진 1,000만 관중 돌파도 시간 문제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역대급 열대야에 흥행의 악재로 여겨진 올림픽까지 열렸음에도 7, 8월 평균 관중이 각각 3,000명, 5,000명씩 늘었다는 점도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전통의 강호 기아와 삼성, LG, 두산이 선두권에서 경쟁하고 SSG와 한화, 롯데 등 팬층이 두꺼운 팀들이 가을 야구 티켓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치열한 중위권 싸움을 벌이는 것도 1,000만 관중 가능성을 키우는 요소입니다. 저희 하나 팬들 홈 원정 인천부터 부산까지 가리지 않고 정말 선수들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는데 선수들도 끝까지 꼭
이길 수 있는 경기 많이 해가지고 10월 달에 경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G와 삼성, 두산이 홈 100만 관중을 넘겼고 기아와 롯데, SSG도 나란히 100만 관중 돌파를 바라보고 있어 구단들도 어느 시즌보다 신바람을 내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중국 공안에 구금돼서 10달을 묶여 있었던 전 축구대표팀 손준호 선수가 1,400일 만에 K리그에서 득점했습니다. 수원FC 손준호는 울산과의 K리그 원정 경기에서 전반 42분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이 수비를 맞고 굴절되는 행운까지 따르며 골로 연결됐습니다. 지난 6월 수원FC에 입단한 이후 2달 만에 기록한 첫 득점인데 손준호가 K리그에서 골맛을 본 건 전북 소속이던 2020년 10월 이후 정확히 1,400일 만입니다. 손준호의 활약으로 수원FC는 울산을 2대1로 꺾고 5위로 올라섰고요. 선두권과 격차를 좁혔습니다. 손 선수의 소감 들어보시죠. 이전에 20년도에 K리그에서 활약했던 그런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그것이 조금 오늘 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걱정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제가 버티고 이곳에 돌아올 수 있었고 더 큰 거는 가족들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널 응원해주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아시아축구연맹 AFC 산하 회원협회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습니다. 축구협회는 AFC가 정몽규 회장을 회원협회 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한다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임기는 2027년까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2주 가까이 러시아 본토 공격에 주력하는 동안 러시아는 북한제로 보이는 탄도미사일로 역공을 펼쳤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해서 미국과 추종 세력의 테러 행위라며 러시아를 거들었습니다. 정윤신 기자입니다. 러시아 서남부 로스토프 지역에서 화염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날아온 드론을 격추시킨 파편에 연료 저장고에서 불이 난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교전 13일째 진격을 계속하며 전략적으로 보급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전에 이어 또 다른 다리를 공격해 러시아군 병력과 물자 공급을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Це робиться зараз нами, Збройними силами України. Ми пишемо зараз історію.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략에 주력하는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역공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키이우를 향해 북한제로 보이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발사로 모두 요격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제공받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미사일 잔해 조사 결과 한글 지읒으로 추정되는 글자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엔 조사단은 북한산 화성 11형 계열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등 서방을 향해 장거리 무기 사용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Ми змогли би надійно позбавити окупанта будь-якої можливості просуватись, сіяти руїни, якби наша далекобійність була достатня. 북한은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공격한 것을 두고 미국과 추종 세력의 테러 행위라며 이례적으로 외무성 담화를 냈습니다. 이번 격전이 미국과 서방의 전략적 패배로 이어지는 서막이 될 것이라며 언제나 러시아를 강력히 지지 성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의 대관식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지지 연설로 힘을 실어줄 예정인데요. 비욘세나 테일러 스위프트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카고로 향하기 전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를 찾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러닝메이트인 팀 월즈 주지사 부부와 합류해 버스로 곳곳을 누비며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해리스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다는 결과를 받아들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은 해리스가 트럼프와의 양자 대결에서
4%포인트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고 CBS 여론조사도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을 각각 51%와 48%로 전망했습니다. And we will win. And we will win. God willing. 이에 대해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전현직 대통령이 총출동하는 전당대회에서 대관식을 치르며 한 차례 더 기세를 올릴 전망입니다. 첫날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둘째 날엔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지지연설에 나서고 셋째 날과 마지막 날 팀 월즈 주지사와 해리스 부통령이 각각 후보 수락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비욘세의 깜짝 공연 가능성, 테일러 스위프트의 참석 여부도 관심거리입니다. 트럼프 측도 민주당 전당대회에 맞춰 병합주를 돌며 맞불 유세에 나섭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벤스 상원 의원이 23일까지 유세를 통해 해리스 부통령의 위험할 정도로 진보적이며 실패한 기록을 부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ow we are going to defeat a communist known as Kamala Harris. She's a communist. Most radical left person ever to run for office.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를 시작으로 20일 미시간주, 21일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 공세에 나설 계획인데 유권자들의 흔들리는 표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열대야 지속 일수가 신기록을 세워가는 가운데 낮에는 폭염 속에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한편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내일부터 우리나라도 직접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열대야와 폭염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현재 폭염 상황 전해주시죠. 네, 열대야와 폭염 어느 하나 누그러지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에는 29일째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연일 열대야 지속 일수가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한낮이 된 지금은 서울 기온이 35도 가까이 오르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햇볕이 무척 강하게 내리쬐면서 햇볕 아래서는 정말 뜨겁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자외선이 강한 만큼 오늘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 잘 해주셔야겠고요. 서쪽 지방은 오존 농도도 높은 만큼 호흡기 건강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내일은 9호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발생했습니다. 이 태풍의 앞자리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내일 새벽 제주도와 남해안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태풍의 세력이 강하진 않지만 내일 밤 사이에는 우리나라가 직접 영향권에 들 걸로 보이는 만큼 강한 비바람에 피해 없도록 사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우선 폭염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에는 20일째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미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른 곳이 많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는 35도, 광주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폭염 속에 곳곳으로 소나기 구름도 발달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강원과 충남, 남부 곳곳으로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태풍 종다리는 다소 빠르게 북상해 내일 오후에는 제주도 서귀포 부근까지 최근접하겠고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전남 서해안을 지나 충남 서해안까지 북상하며 점차 열대 저압부로 약화할 전망입니다. 특히 태풍이 근접하는 내일 밤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데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모레까지 100mm가 넘는 폭우가,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많게는 8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10에서 50mm의 비가 가끔 내리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후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과 저기압이 몰고 오는 덥고 습한 공기 탓에 이후에도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일부터는 달의 인력이 강해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기간입니다. 또 너울도 강하게 밀려들면서 제주 해안과 남해안, 서해안에서는 침수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해안가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반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